그걸 알고도 말 안 했다고. 황기찬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손끝을 떨고 있었어요. 동생 나라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 줄의 정보는 그 어떤 음모보다도 무거웠죠. 김도희. 세상을 떠난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날, 모든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 강세리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데, 거기다 학원을 갔다 오던 지호가 쓰러지면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강세리를 둘러싼 음모가 밝혀지고 지호의 아빠가 밝혀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나라가 조심스레 기찬에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라의 다음 말에 눈빛이 변했죠. 도윤 닥터님, 그 사람 예전에 죽은 김도희 씨 오빠래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김도희?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순간 기찬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나라의 말은 계속됐죠. 그 사실 세리 언니도 알고 있었대요. 그 말에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의심은 서서히 균열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밤늦게 서재로 들어가 도윤의 인사기록 파일을 꺼냈어요. 김도희 YL 전략기획팀 대리 사망. 혈연자 김도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죠. 도윤이 왜 그렇게 냉소적이었는지, 왜 자신을 피하지 않고 부딪혔는지. 하지만 기찬의 시선은 곧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강세리. 그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왜 그걸 지금껏 숨긴 걸까? 무심한 듯 넘긴 진실 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기찬은 그녀의 모든 말과 표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김도희, 알고 있었어? 늦은 밤 귀가한 세리에게 기찬이 건넨 첫 마디였어요. 세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최근에 알았어. 유경이 말하길래.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세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괜히 말해서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기찬은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버린 그녀. 그의 믿음은 아주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창문을 등지고 섰지만 그의 등은 분노로 경직돼 있었죠. 세리야, 그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어요. 김도희가 누군지 알면서 내가 나한테 그걸 말 안 했다고. 세리는 눈길을 피한 채 대답했어요. 기찬아,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기찬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그러니까 너 혼자 판단해서 말할지 말지를 정했다는 거네. 말을 아끼려던 그였지만 결국 감정은 터져나왔어요. 그 애가 죽었을 때 그 일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흔들었는데. 목소리 끝에 잠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세리는 기찬의 말에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일은 우리가 이제 다시 꺼낼 필요 없는 과거라고 생각했어. 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과거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 누군가는 그걸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걸 견디며 살아. 그 말에 세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찬은 속삭이듯 물었어요. 또 뭐 숨기고 있는 거 없어? 세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죠. 이번엔 정말 없어. 믿어줘. 하지만 기찬의 눈빛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그녀의 말보다 침묵 속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더 크게 들려왔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 하나가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도 보고서를 봐도 그의 눈엔 오직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죠. 강세리. 그녀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특히 도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 그리고 도희의 죽음을 두고도 아무런 감정의 파동이 없던 얼굴. 그 모든 게 지금에 와서야 불쑥불쑥 떠올랐어요. 그의 마음엔 처음으로 세리를 모른다는 낯선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점심시간 황기찬은 사내 식당에서 우연히 도윤과 마주쳤어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나쳤지만 도윤의 눈빛엔 말 못할 감정이 서려 있었죠. 그건 분명한 증오였어요. 도윤이 왜 늘 차갑게 자신을 대했는지 이제야 이해됐어요. 김도희, 그의 여동생. 황기찬은 순간 미묘한 감정의 휘청였어요. 그 죽음에 대해 왜 우리 그룹에 들어왔을까? 자기 동생을 죽인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은 그 사실을 세리가 알고 있었단 배신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세리와 마주 앉은 황기찬은 말이 없었어요. 세리는 먼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기찬은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치챘어요. 그의 눈이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신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난 걸지도 몰랐죠. 조용한 저녁 식사 내내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이야말로 더 큰 말처럼 들렸어요. 감정은 침묵 속에서 더욱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호는 영어학원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엔 제잘제잘 떠들던 아이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보모는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지만 아이의 뺨에 손을 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호야, 불덩이잖아.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세리에게도 긴급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세리는 순간 핸드폰을 놓칠 뻔했고 기찬도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호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세리는 발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의료진의 손에 이끌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아이의 모습은 한편의 악몽 같았죠. 황기찬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렸고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아이를 기다렸고 간호사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도 쉽게 반응하지 못했죠.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공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자 세리는 복도를 오가며 애타게 아이를 찾았어요. 선생님, 우리 지호는요? 아이 괜찮은 거죠? 담당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본 채 조심스레 말했어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고열과 백혈 수치 이상이 발견돼 추가 검사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리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황기찬은 의사를 붙들고 다시 물었어요. 단순 고열 맞습니까? 확실히 감기죠?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확신 없는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지호는 격리된 중환자실에 누운 채 의식 없이 숨만 쉬고 있었어요. 세리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기도조차 잊은 채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기찬은 의료진과 상담을 마친 뒤 무거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곧 진단이 나올 거야.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버티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공포를 억누르는 듯했어요. 둘 사이의 오간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엔 상상조차 못했던 절망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 담당 교수는 차트를 들고 와 두 사람을 회진실로 불렀어요. 그곳에서 꺼낸 첫 마디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을 단어였죠. 황지옥은 급성 림프모 구성 백혈병입니다.
순간 세리의 눈이 허공을 떠돌았고 기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백혈병이요? 의사는 치료 방향을 설명했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이의 생명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건 가혹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아이를 살리려면 항암 치료와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기차는 곧장 대답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골수 먼저 검사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가족 내 골수 검사는 곧 한 줄기 희망이었죠. 세리는 의료진에게 매달리듯 물었어요. 부모가 이식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죠. 기대 수치는 높지만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기차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피를 뽑으러 걸어갔어요. 황기찬, 노숙자, 강기만, 강미란, 강승우 가족들이 차례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고 검사실 앞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죠. 기차는 검사가 끝난 뒤 지호의 병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꼭 살리자, 우리 아들, 포기하지 말자. 세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신이 있다면 이번엔 제발 아이만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불안으로 터질 듯 뛰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간절히 아이의 생존을 빌고 있었어요. 세리도 마침내 검사를 받았어요. 체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호사의 손을 잡고 들어갔죠. 엄마잖아, 엄마니까 맞을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주사 바늘을 팔에 꽂았어요. 황기찬은 그녀를 멀리서 바라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혹시라도 안 맞으면 어쩌지, 그런 일은 없겠지. 그의 머릿속엔 걱정이 떠나지 않았고 모든 검사 결과가 하루하루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먼저 도착한 황기찬의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어요. 말도 안 돼.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담당 의사는 차분히 다음을 설명했어요. 다른 가족의 검사 결과도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곧 이어 도착한 검사 결과들 역시 모두 불일치였어요. 노숙자, 강기만, 강미란, 강승우까지.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세리는 눈물을 닦아야 했고 기차는 벽을 바라보며 말이 없어졌어요. 아이 하나 살리는 일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될 줄은 몰랐죠. 세리의 검사 결과마저 불일치로 나왔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인데.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죠. 이제 외부 공여자 등록을 통해 기증자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는 고개를 돌렸고 세리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입가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일한 절망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지호의 병실 창밖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황기찬은 회의실에서 혼자 서류를 넘기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 누구의 골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절망감 속에서 그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했죠. 전사 공지로 올려 황지호 군의 골수 기증자를 찾는다고. 조건은 단 하나,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 비서가 멈칫했지만 기차는 단호했어요. 특급 승진, 원한다면 그 이상도 줄 수 있어. 그는 모든 자존심과 위신을 내려놓은 채 단 하나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공고가 나가자 사내는 술렁였어요. 회장님 아들이 백혈병이라며. 기증하면 승진이래, 진짜인가? 입사 1년 차부터 고위 임원까지 모두 한 번쯤 생각해봤고 일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계속 불일치였죠. 기차는 밤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어떤 이름도 어떤 결과도 아이와 맞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세리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적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날 새벽 병원 기록에 정식 신청자 외 한 명의 검사 데이터가 추가됐어요. 이름은 비공개, 제출된 정보는 임시번호로만 기록돼 있었죠. 담당 간호사는 놀라서 의사에게 보고했어요. 이거 검사 시점이 어젯밤 11시 42분이에요. 정식 환자가 아닌데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과 분석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어졌죠. 잠깐만,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병원은 조용했지만 그 순간 뭔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건 희망일지 또 다른 불안일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검사자의 정보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검사만 하고 사라졌다고요. 황기찬은 병원 측의 설명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몰래 들어와 검사를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죠.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와 일치율 99.9%입니다. 그 말에 기찬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마치 한 줄기 빛이 그를 덮치는 듯 했죠.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의사의 입에서는 신중한 말이 나왔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일치율은 친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찬은 눈썹을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친자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무언가 눈앞에서 흐트러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세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아이 곁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다가왔죠.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황기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겉봉투엔 아무런 발신인도 없었지만 내용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99.9% 일치 확인. 골수 기증 가능. 대가 100억.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본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얼핏 보기엔 거래였지만 그 속엔 조롱과 협박이 숨어 있었죠. 내가 아니면 아이는 죽는다. 편지 속 문장은 간결했지만 기찬의 심장을 짓누르는 데엔 충분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무대 위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찬은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00억이라는 금액,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지호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생각이 그 지점에 다다르자 머리가 뜨거워졌죠. 세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침묵. 모든 게 다시 의심으로 변해 돌아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호의 손을 붙잡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살려야 해. 지호는 내 아들이야. 기찬은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황기찬은 병원에 연락을 넣었어요. 기증자에게 조건을 수락한다고 전해. 날짜와 장소는 병원 측에 맡기고 절대 비공개로 진행해. 세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기찬은 말없이 침묵을 지켰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었죠. 100억, 그것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금액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속 균열이었어요. 지호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외면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는 이미 감정의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수술은 병원 측과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로 했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이를 수상히 여긴 채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죠. 그 사람 반드시 수술 직전에 병원에 나타날 거야. CCTV 확인하고 뒤를 밟아. 예상대로 익명 기증자는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곧 별도의 수술실로 안내됐어요. 기차는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 수술실 인근에 잠복했고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수술 멈춰.
그 사람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의 목소리에 수술실은 얼어붙었고 숨죽인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당황한 가운데 황기찬은 수술대 앞에 선 인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스크를 벗겨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홍 사장. 눈앞의 인물은 다름 아닌 세리의 청부업자 홍 사장이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 지호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기찬은 격분하며 홍 사장의 멱살을 붙잡았고 수술실 안은 일대 혼란에 빠졌어요. 홍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기찬의 심장을 찢는 듯했죠. 황기찬은 병원 지하 격리실에 홍 사장을 끌고 들어왔어요. 수술 직전 바로 체포한 뒤 외부 보안팀까지 동원해 철저히 통제된 공간에서 신문을 시작했죠. 말해. 누가 널 보냈고 왜 지호와 골수가 일치하는 건지. 홍 사장은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증이 아니라 거래였죠. 단 하나뿐인 흥정거리. 황기찬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지호의 아빠냐? 그 물음에 홍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는 타깃이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홍 사장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지호의 아버지야. 그 말에 기찬의 이마 근육이 떨렸고 눈동자가 커졌어요. 뭐라고? 홍 사장은 덧붙였어요. 그 아이 강세리와 나 사이에서 태어났어. 넌 그저 이용당한 거야. 그의 말은 돌처럼 무거웠고 기찬의 손끝이 서서히 힘을 잃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정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세리. 그 여자와 넌 언제부터 짠 거지? 황기찬의 눈빛이 매서워졌지만 홍 사장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대답했어요. 그 여잔 처음부터 돈과 권력을 원했죠. 난 처리와 조작을 담당했고요. 그는 흥미롭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회장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우리가 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내가 실종시킨 사람들 중에 당신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도 있었어요. 기찬은 숨을 멎을 듯 바라봤고 그때서야 퍼즐들이 무섭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홍 사장은 서류 뭉치를 꺼내 기찬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당신의 삶이 어떻게 연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거기엔 세리와 자신의 연락 기록, 감시 영상, 위조된 병원 서류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지호를 당신 아들처럼 만든 건 세리의 아이디어였어요. LI그룹을 자식에게 넘기려면 혈연이어야 했거든요. 황기찬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지만 홍 사장은 피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러세요? 당신이 키운 거잖아요. 그 아이가 불쌍한 건 당신이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 사장은 한 장의 설계도를 꺼냈어요. 이건 원래 당신을 제거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경로입니다. 기찬은 그 도면에서 자신의 사무실, 승용차 동선, CCTV 사각지대까지 모두 체크된 걸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사고처럼 처리할 생각이었죠. 브레이크 파열, 화재 유도. 방법은 많아요. 홍 사장은 태연하게 말했다죠. 당신이 조금만 더 늦게 알아봤으면 지금쯤 뉴스에 실려 있었을 거예요. 비운의 젊은 회장, 차량 폭발로 사망 이런 식으로. 황기찬은 세리를 불러들였어요. 침묵으로 가득 찬 방, 책상 건너편에 앉은 그녀는 처음엔 태연했지만 기찬이 홍 사장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호 누구 아들이야? 그 질문에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고 기찬은 가차없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홍 사장을 보자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기찬은 끝을 예고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제 다 들었다. 내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기찬아, 그게 아니야.
세리는 말을 더듬었지만 기차는 단호했어요. 아니야. 정확했어. 내 계획은 아주 정교했고 지호는 도구였지. 나를 속이기 위한. 세리는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홍 사장은 조소를 지으며 말했다죠. 그래도 연기 참 잘하던데요. 아이 낳고 울 때 감정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기차는 세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 있어? 그 질문에 세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리는 더 이상 자신을 감쌀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난 아이만 살리고 싶었어. 그건 진심이었어. 기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진심이 아이한텐 칼이 됐어. 그 말에 세리는 흐느끼며 말했다죠. 그래도 날 용서해줘. 널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호는 소중했어. 기차는 등을 돌린 채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넌 더 이상 엄마도 아내도 아니야. 홍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죠. 지호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 강세리. 넌 내가 어떻게 꾸민 시나리오의 한 줄도 어긋나지 않게 연기한 배우였지. 기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세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지호는 내 아이였어. 그건 진심이었어. 기차는 고개를 저었죠. 넌 아이도 나도 다 이용했어. 넌 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더군. 홍 사장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내 계획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막지 않았어. 그게 핵심이지. 세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고 기차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랑도 용서도 모두 끝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황기차는 강세리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녀는 캐리어 하나를 끌며 집 앞에 무릎 꿇고 울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지호만이라도 곁에 있게 해줘. 기차는 커튼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다 말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의 손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조용히 사라졌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더 깊은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호의 회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다죠. 골수 이식은 받았지만 이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홍 사장을 붙잡느라 아이의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병원은 공식 통보를 보냈어요. 지호군은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기차는 그대로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 사이 홍 사장은 기차내 부하들에게 넘겨졌지만 병원으로 다시 부르기엔 너무 늦었어요. 기차는 분노로 그를 감금하기로 결정했죠. 그 인간 다시는 세상에 못 나오게 해. 그렇게 홍 사장은 통신도 끊긴 외딴 섬, 폐쇄된 창고에 갇히게 되었고 식사는 하루 한 번,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는 고립의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대가는 지독한 고독이었죠. 세리는 한 폐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언론은 그녀를 재벌가 음모의 공모자로 몰아붙였고 어느 누구도 연락을 받지 않았죠.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밤마다 지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손목에 자의 흔적이 남을 만큼 무너졌고 그토록 원하던 그룹도 사랑도 아이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울지도 않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기차는 지호를 위한 가족묘지 한 켠을 조용히 정리했어요. 아이의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었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걸 안 그에겐 그 공간이 마지막 기도처였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죠.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너무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무감각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 환기차는 모습을 감췄어요. LI그룹은 대행체제로 넘어갔고 언론은 그를 침묵의 퇴장이라 불렀죠. 그는 아이 곁에 머무르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보냈어요. 세상은 모든 걸 잊고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하나의 기적만을 기다렸죠. 지호의 손끝이 언젠가 다시 움직이기를. 모든 죄와 배신이 멈춘 그 자리에 기적처럼 숨이 깃들기를. 그 바람만이 남은 이들의 유일한 미래였어요.